오늘날 세계 문화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파리의 시작은 사실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시대섬의 크기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흐르는 강인데 무슨 강이죠? 세느강. 예, 세느강이고 세느강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왼쪽 좀 크기가 큰 섬이 시떼섬입니다. 섬이라긴 너무 작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보통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섬인 줄도 모르고 노트르담이 시테섬에 있는지 잘 몰라요. 네, 맞습니다. 규모만 따지면 사실 여의도의 한 10분의 1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작은 섬입니다. 이 작은 섬에서 파리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3세기 벨기에 땅에서 다른 세력들에게 밀려난 부족 중의 하나인 일명 파리지족이 정착하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은 이제 시떼섬에 거주하면서 건너편 땅을 이제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했는데 이때부터 유럽의 다른 지역들과 교역이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시떼섬은 동서남북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시떼섬이 이렇게 교역의 중심지가 되자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거기로 왕래를 했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짐을 옮겨주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 재산을 축적한 파리지족은 파리의 중심 계층으로 성장하는데 그래서 파리라는 도시 이름도 이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파리는 이제 프랑스 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 파리의 대학이 설립되고 노트르담 대성당과 루브르 궁이 건설되면서 학자와 수도자, 상인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제 17세기가 되자 파리는 정치, 문화, 학문 활동의 중심지이자 여기 이제 상업 중심지로서 그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제 파리를 찾았고요. 1790년이 되자 파리 인구가 60만 명을 기록하게 됩니다. 현재 파리 면적이 런던의 한 15분의 1 정도이고 서울시로 비교하면 한 6분의 1 정도. 런던보다 그렇게 작다. 파리시가요? 예, 비교적 작은 도시죠. 근데 이제 파리가 과거에 이거보다 훨씬 규모가 작았던 파리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 시기 60만이라는 인구는 굉장히 많은 큰 인구 밀집도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로써 파리는 18세기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영국 런던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떼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시작된 파리의 면적이 어떻게 커져갔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은 시떼섬에서 시작한 파리는 이제 18세기에 이르러서 이 12구, 12개의 구역으로 늘어났고요. 하지만 이 12개 구의 면적이 지금으로 치면 우리 서울 송파구 정도 크기? 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인구 60만 명이 살기에는 도시 인프라가 이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렇게 좁은 공간에 뭐 60만의 인구가 밀집해 살면 뭐 문제가 많았겠네요. 그렇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세시대부터 파리는 이미 더러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시의 이 기반시설이 중세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더러움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시궁창이나 다름없었는데 당시 파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근데 왜 몰린 거야? 더러운데. 똥물이에요? 똥물 아니에요, 진짜? 근데 너무 더러운 것 같은데. 이 그림은 18세기 파리의 모습인데 비가 와서 침수된 거리에 침수된 거야? 젊은 여성을 업은 한 남성이 더러운 오물을 헤치며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레스 다 버리겠다. 자, 당시 파리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특히 더 더러웠는데요. 아우, 상상도 하기. 여기서 미니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정식 퀴즈는 아니고요. 미니 이렇게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18세기 대다수의 파리 시민은 집에서 본 용변을 과연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아까 힌트 나오지 않았나 이거? 소분 용변 뭐 어떻게 처리하겠어. 처리할 방법이 없죠, 뭐. 어떻게. 정답. 네, 혜성 씨. 프랑스에 아까 그 예쁜 꽃시장이 많았잖아요. 네. 집에서 이렇게 꽃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양분을 줬어요. 걸음으로 쓴다. 변이 잘하겠는데요, 그럼. 양이 너무 많아서. 혜성 씨 오답입니다. 솔직히 아까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제가요? 네. 걸어가면은 위에서 똥 떨어지고 막. 걸어가면은 위에서 똥 떨어지고 막. 진짜? 정답. 네, 지원 씨. 강에다 버린다. 세네강에다가.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정답! 네, 그냥 창문이나 문 열고 밖에다가. 아. 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싼다였는데 저건 어떻게 처리할까였잖아요. 자, 당시 파리 시민들은 집안에서 이제 요강 같은 데다가 볼일을 보고 나면 그 내용물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유. 아, 그래서 양산을 하고 있나 네. 봐요. 다만 이제 용변을 던질 때 밑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야흐알로 한국말로 하면 뭐 오물 조심? 네, 오물 조심을 3번 외치고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냅다 투척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 문화가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조선시대에도 그냥 길에 싸고 그랬대잖아요. 길에 싸는 거랑 위에서 집어 던지는 거랑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조심하라고 한대잖아요. 아예 아무리 그래도. 자, 똥 내려갑니다. 한대잖아요. 자, 그 결과 18세기 파리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시궁창이었겠죠. 이때 파리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글이 하나 있는데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는 사람은 똥과 물이 떨어지는 지붕을 피하기 위해 그야말로 고개를 해야 한다. 진흙더미, 미끄러운 보도, 기름때가 묻은 마차 축과 같이 피해야 할 암초투성이이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를 무사히 가로지르는 것은 정말 기적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거리를 뒤덮은 건 각 가정에서 벌인 용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이동 수단이었던 이제 말똥도 네. 있구나. 그리고 가정에서 나온 온갖 쓰레기들, 건축용 잔해 등이 뒤엉켜서 파리 시민들은 이제 발 앞꿈치로 걸어 다니는 요령을 터득해서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 외과 의사들이 이제 해부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체를 훔치거나 이제 돈으로 사거나 나중에 이제 해부한 다음에 그 시체를 어디다가 처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뭐 세네강에도 버리고 길거리도 버리고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무섭고 지저분한 도시였죠. 해부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교수님 그러면 이 런던 박람회만큼 이슈는 안 됐지만 파리 박람회도 뭐 이 파리를 예술의 도시, 미식의 도시로 알리는 데는 정말 효과적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나폴레옹 3세의 의도대로 박람회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나폴레옹 3세는 세계 박람회 개최와 동시에 진행한 파리 개조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가 런던을 능가하는 문명 세계의 대수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열망했기 때문에 오물 지옥에 빠져 있는 파리를 완전히 뒤엎을 특단의 조치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표를 실행할 한 인물을 발탁하게 되는데요. 바로 파리 지사로 임명된 조르주 유젠 오스만 남작입니다. 남작이라고 부르는. 나폴레옹 3세의 명령을 받은 오스만 지사는 낡고 더러운 파리를 완전히 뒤바꾸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파리 개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파리의 직선 도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오스만 지사는 파리의 골목을 살펴봤는데 당시 골목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진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네. 되게 좁다. 1850년대 파리는 아직 프랑스 중세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오래된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그 사이로 좁은 골목들이 구불구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 오물과 악취가 배어 있어서 비위생적인 것은 뭐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형태의 골목에서는 하층민이 몰리면서 많은 슬럼가가 형성되는데 문제는 이곳에서 툭하면 전염병이 번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스만 지사는 넓고 깨끗한 직선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네.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그가 도로를 이렇게 만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마차와 기차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는데 오스만 지사는 매일 약 12,000대의 마차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빠르게 기차역을 오고 가려면 도로를 포장하고 넓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잘 생각했네. 교수님, 근데 이렇게 골목마다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도로를 어떻게 뚫을 수 어떻게 있나요? 했을까요? 오스만 지사는 직선도로를 만들기 위해 길이 지나야 하는 곳에 걸쳐 있는 이 건물들을 철거하기로 합니다. 1859년부터 1860년까지 파리의 가옥이 약 2만 채 정도 철거됩니다. 와, 그럼 거기 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빈민촌에 살던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를 강제로 떠나게 되었고 그 수가 약 2만 5천 명 정도에 달했다라고 해요. 그럼 올리비아 씨 저때 당시 쫓겨난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 이 지대가 굉장히 높은 데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몽마르트 언덕 잘 아시죠? 그쪽으로 할 수 없이 가게 되고 저기서 이제 서커스 공연이랑 카바레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명한 관광지 그 몽마르트의 언덕이 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스만 지사가 건물을 싹 밀어버리고 난 후 직선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파리의 도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선문이 있는 데네요. 예. 플라스 드 리투알. 개선문을 중심으로 시원하게 뻗은 직선 도로가 특징인 파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직선 도로는 교통 문제도 해결했고요. 또 기념물을 중심으로 도로를 건설하면서 장중한 전망까지 제공했습니다. 오스만 지사는 19세기에 이미 현재 파리의 도로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파리를 여행하시면서 걸어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걷다가 보면 골목이 하나 끝나면 크고 작건 간에 기념물이 하나 나오고 또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서 골목 끝나는 곳에 가면 뭐 작은 광장이 나오고 하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텐데 맞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하면서 도시를 설계한 겁니다. 나도 대단한 사람이네. 자, 오스만 지사는 이렇게 넓은 직선도로를 건설한 데 이어서 이제 파리 개조의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데 과연 뭘까요? 이제 화장실. 그놈의 화장실. 아우. 두 번째가 바로 파리 시민들의 주거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도로가 정비된 1852년부터 17년 사이에 파리에는 무려 4만여 채의 건물이 건축되는데 당시 지어진 건물들을 한번 볼까요? 그때 지어진 거예요? 네. 예쁘다. 오페라. 예. 오페라 가르니에. 자, 현재 파리 구구에 위치한 오페라 거리인데요. 양쪽 건물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굉장히 닮았죠. 오스만 지사는 노트르담이나 빵테온 같은 파리의 역사적 기념물이 돋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만들면 건물의 높이가 도로의 넓이하고 비례해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하고 그다음에 같은 도로에 있는 건물의 높이는 다 같아야 한다. 이러한 규칙적인 도시 경관은 동시에 도시의 안정적인 통일감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오스만식의 이러한 아파트는 단조롭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게 되는데 당시 이런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스만의 주도하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이제 파리의 새로운 주거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늘날에 이제 시내에 있는 파리식 아파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만식 아파트의 거주 형태가 다소 좀 독특합니다. 총 5개 층이 있는데요. 각 층별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형편이 극명하게 나뉘었다는 점입니다. 한 건물의 부르주아, 잘 사는 부르주아로부터 중산층 그리고 하인까지 함께 살았는데 과연 돈이 많은 부르주아는 몇 층에 살았을까요? 아이 고층이죠 제일. 제일 저층. 고층이죠. 저층에 살면 똥 맞아요. 아니 여기 이제 안 맞죠 이제는. 모르잖아요. 저층이에요. 왜냐면 저층이면 제일 밑에 1층? 2층. 2층. 왜 그럴까요, 규현 씨? 왜냐면 일단 제가 유럽 쪽 가보면 프랑스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거 같거든요. 걸어 올라가야 돼 심쿵.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예, 당시 부르주아들이 제일 선호하던 층은 바로 2층이었습니다. 정확히 알았어. 참을 수가 없다 진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예, 당시 부르주아 가정에 올라가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꼭대기층까지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층이 높아질수록 임대료가 저렴했기 때문에 1층은 이제 대개 상점이 들어섰고요. 2층에 이제 부유층이 거주하고 3층은 중산층, 4층은 빈민. 난방이 안 되는 제일 꼭대기층에는 2층에 거주하는 부유층의 하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이제는 계단을 일부를 잘라놓고 그냥 1인, 1인, 2인만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조금 요즘 나무 만들고 엘리베이터. 있는데 계단 한가운데 정말 좁은 두 사람 들어가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나무로 만든 엘리베이터가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신기하다. 얼마나 신기해요. 교수님, 근데 그 파리의 네. 제일 큰 골칫 덩어리가 오물 문제였잖아요. 이건 어떻게 됐나요? 예, 오스만 지사는 파리를 개조할 때 오물을 처리하는 문제가 관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위생 상태를 획기적으로 바꿀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를 실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야? 네, 이 사진은 파리의 대로 아래에 건설되어 있는 수도관과 하수관. 수도관 드디어 하는구나. 네, 오스만 지사는 수로와 운하를 건설한 다음 오물은 하수도로 처리하고 상수도로는 하루 10,000리터의 물을 파리 시민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파리는 악명 높은 오물과 악취에서 벗어났고 시민들의 생활 환경도 과거에 비해서 놀라운 속도로 개선되어 갔습니다. 좀 전염병도 많이 안 퍼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파리는 이제 파격적인 도시 개조를 통해서 그 형태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형태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제국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러네. 그러던 1860년에 이 프로젝트에 정점을 찍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대체 어떤 상황인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파리가 12개의 구로 모습을 갖춰 갔는데 그런데 1860년 12개였던 파리의 구는 이제 2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우, 큼직큼직하게 됐네요. 그렇죠. 이때 파리의 면적이 2배나 넓어집니다. 이로써 이제 여러 성과를 거둔 오스만 지사의 파리 개조 프로젝트는 1870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파리는 이제 오물이 넘쳐 악취가 진동하던 더러운 도시에서 깨끗하고 탁 트인 오늘날의 파리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